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옳은 선택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이깁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나라 금융위 소식을 하나 먼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디파이 있죠. 뭐 하이퍼리퀴드도 디파이고 유니스왑도 디파이고, 그러니까 중앙화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하는 모든 뭐 투자, 뭐 환전, 송금, 결제, 이거 뭐 그냥 다 디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을 통과하지 않는 금융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디파이 접속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뭐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법도 만들 거거든요. 금융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디파이 등 탈중앙화 사업자는 대부분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서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미등록, 미허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한국 사람들의 접속 제한, 거리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등,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이 디파이에도 그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 보고서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 디파이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걸로 지금 뭐 불법 자금 조달하고 뭐 테러리스트 자금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접속 아예 차단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 막겠다는 얘기예요. 명분은 투자자 보호죠. 자금 세탁, 테러리스트 등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명분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돼. 이거 금융 당국이 어디야? 뭐 이제 뭐 연락할 때는 있어. 연락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그쵸? 통제도 안 되고. 이거 골칫덩이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네가 책임질 거야? 너 그러면 옷 벗어야 돼. 사실은 공공기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연금 타려고 가시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고,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가만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당에서 디파이를 실제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느낌과 거의 비슷해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뭐 JP 모건이 로비를 엄청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구한 말의 흥선대원군과 갈라파고스가 전 동시에 생각납니다. 이걸 진짜 막는다고 이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냐?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AI는 미래다. 이거 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코인은 사기와 불법과 도박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 머리에서 우리나라 좀 윗분들한테는 여전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AI 따로, 코인 따로 전체 그림 못 보면 우르르르 맨날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투자자가 됩니다. 전 이게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AI랑 코인이 따로따로라고 하는 게 물론 가격은 따로따로 갑니다. 근데 결국 이거 다 합쳐져요. 합쳐집니다. 제가 그런 어떤 뭐 근거랄까요? 실제 있는 사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뭐 굳이 뭐 계속 들으실 이유는 전 없다고 보는데, 자, 블랙락과 바이낸스가 저번에 제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코인베이스, 아예 그냥 투자한 회사죠. 서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에테나라고 하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회사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USD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또 끌어안습니다. 유동성을 블랙락이 쭉 알라딘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비들 펀드는 미국의 단기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하는 MMF 펀드라 보시면 돼요. 비들 펀드는 그냥 내가 거기 이자 받는 것을 가만히 차곡차곡 온체인으로 받고, 어디 뭐 위험한 거 하긴 그렇고 투자 그냥 한 4% 이자 받고 5% 이자 받으신 분들이 블랙락 비들 펀드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어찌됐건 블랙락에서는 지금 뭐 거래소 탈중앙화 그 프로토콜 할 것 없이 제휴를 계속 늘려갑니다.
본질을 보셔야죠. 블락락이 어디 구멍가게 그 사장님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블락락 입장에서는 그 지상에 있는 모든 실체가 있는 자산을 실체가 없는 디지털로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이 필요하죠. 유동성이 많아야 이게 서로 주고받고 사람들이 몰리고 쉽게 거래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 하나씩 다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래소,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파이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뭐가 좋냐? 디파이에서요. 블락락의 B들, 그 MMF 펀드, 온체인 펀드를 디파이에서 담보로 써버려요. 이거는 서로 윈윈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토큰화와 디파이는 세트입니다. 세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이를 막는다고 자산 토큰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산 토큰화를 한다고 같이 갑니다. 이 동맹이 되는 거예요. 블락락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서클, 에테나 등등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보수적인 금융 당국에서 뭐 디파이, 뭐 무기한 선물, 뭐 예측 시장, 스테이블 코인 달러, 왜 달러를 왜 우리나라에서 써?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지금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미 빗장이 다 풀렸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자산 토큰화, 디파이, 무기한 선물,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게 잘 잡으니까 헛똑똑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보신주의죠. 그걸 내가 해서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게 만나서 이게 이제 디지털 구한말에 그래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나라를 뺏긴 그 수모 치욕을 겪었잖아요. 전 이게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찌됐건 토크나 주식 확장 속도가 지금 매우 빠르다. 바이낸스 아시죠?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거래량 기준 압도적인 1인데 토큰화된 주식 지금 출시한 지 15일 만에 1억 달러, 한 1,500억 원의 AUM을 기록했다. 엄청난 거죠. 짧은 시간에. 누적 거래량은 무려 4.58억 달러입니다.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량. 그리고 절반 가까이는 미국 사람이 아니었다.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이냐 아니냐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쓴다는 거고 80% 이상의 거래량은 주식. 우리가 이제 주식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은 한 주 개념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그냥 5만 원, 10만 원어치 사셔도 된다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토큰화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식 삼성전자 0.1주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미래 방향성은 확실하잖아요. 자산 토큰화가. 쉬지도 않고 저렴하고 빠르고 그때그때 이거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투자는요. 사실은 그게 뭐 AI가 됐건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가 됐건 돈이 갈 방향을 미리 알고 먼저 가서 깔고 오래 앉아있는 게임이에요. 투자의 저는 본질은 이거라 봐요. 그 방향을 미리 알고 가는데 먼저 깔고 앉아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빨리 가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늦게 가면 이미 다 올라 있고 이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게 안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과 가치 간에 큰 괴리가 있을 때가 종종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는 엄청 높은데 확실한데 가격은 정반대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제 코인 특히 그렇죠. 코인은 사기라고 여전히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하고 있는데 얘기 드렸다시피 좀 탈달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탈달러 에라 그러면 나는 이제 USDC, USDT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서로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탈중앙화 거래소, 무기한 선물 예측 시장 이게 이미 다 현실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미 다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100년 이상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을 자꾸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금융위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이걸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달러 N 지금 환율이 162엔을 돌파했다.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요. 어느 정도 약세냐? 40년 만에 지금 이게 최고치라는 것은 엔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엔화가 약세입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턱도 없죠.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지금요. 환율이 대부분 다 무너져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무너지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결국 똑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이 찍었기 때문에 환율이 망가진 거예요. 이거 이상의 설명은 저는 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더 많이 찍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누구나 쉽게 국가를 비난할 수 있죠. 근데 본질은 결국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뭐냐면요. 본질은 너 빚으로 사지 마. 마통 쓰지 마. 비투하지 말라고. 카드 할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 그냥 있는 돈만 쓰고 살아. 이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 단위로 그대로 적용하고 기관 단위, 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겁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달러 N의 환율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달러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금 그때마다 떨어진다. 근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어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왜 이러냐면 옛날에는 뭐 주식 60%, 채권 40%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리밸런싱 하면서 이 지난 50년, 60년간 계속 써먹었던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이런 거 안 통해요. 뭐 금이 뭐 전쟁 나면 금 올라야 되잖아요. 금 떨어졌잖아요. 24년 8월 그때 이제 엔캐리 트레드 청산한다고 나왔던 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4년 8월. 근데 그때 엔화 가치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비트는 폭락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얼마 전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 또 했죠. 근데 이번엔 신기합니다. 엔화 가치가 급락했어요. 금리 올렸거든요. 비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조금 덜 떨어졌죠. 이미 뭐 거의 바닥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설명을 뭔가 하나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에 따라 진짜 다른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왔어요. 최근에 연준에서 매파 본색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좀 속임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시적인 강달러가 된 거고 코인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엔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다시 치면 엔화 약세가 엔화 강세로 돌아가면 오히려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엔화 강세는 상대적이니까 조금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뭐 역사도 좀 봅니다. 뭐 아시리아, 바빌론, 뭐 페르시아 옛날에 이제 잘 나갔던 그 엄청난 제국들이 그때는 영원할 것 같은데요. 영원하던가요? 권력이란 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오른다고 계속 오를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그런 자산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달러 강세 랠리가 거의 막바지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나타난 달러 강세가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제는 달러를 팔 때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연준발 달러 강세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엔화 약세는 경제적인 비용을 넘어서 비용이 이익을 넘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요. 일본 당국 이거 굉장히 골칫거리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거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돈 실제 썼거든요. 이거 낭비입니다. 이거 낭비요. 이거 그냥 국민 혈세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다. 아니면 뭐 해외 뭐 주식을 뭐 상장을 시켜서 달러를 벌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돈을 적게 찍어야 됩니다. 어디 대비해서? 미국 달러 대비해서.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어찌됐건 결국 왜 일시적인 강달러가 나왔냐? 결국 물가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 비싸지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유 가격이 다시 120달러까지 치솟지 않는 한 전 연준에서 금리 인상 올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좀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이 사람 저 사람 들으면서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당장 이제 연말까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강달러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코인 시장에는 지금 선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식도 그렇지만 코인은 좀 선반영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제가 말 바꾼 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한다 해놓고 기름값 떨어지니까 없던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연준은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CFTC의 위원 한 명을 해임했습니다. SEC, CFTC 등 기관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요게 관건이었어요. 트럼프가 자를 수 있냐? 근데 결과는 자를 수 있다였습니다. CFTC, SEC 국가 주요 공직자 이게 이제 헤드가 되겠죠. 단 연준 이사는 제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이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코인 시장에 있어서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SEC, CFTC 등 핵심 주요 정부 기관의 최고 헤드를 인사를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름 이제 찐코인 아니면 뭐 반코인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릴 기세죠. 그렇죠? 단 연준은 제외.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독립적인 기관 아닙니다. 어찌됐건 지난 몇 년 동안 금리 인하를 반대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압력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롬 파월, 저기 리사 쿡 사실 해임 될 뻔하다 지금 복직을 했지만 그 수모를 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까? 케빈 워시가 다 봤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임, 고소, 조사. 근데 케빈 워시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강단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여요.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티 안 나게 그 뭐 태스크포스 5개나 만들었던 거 아십니까? 이제 점도표 안 찍어요. 그 이제 지표도 이제 나중에 다 바꿀 겁니다. 금리 인하를 티 안 나게 하려고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겠냐. 물론 뭐 예전 뭐 제로금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낮출 수 있도록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가격은 계속 주룩주룩 돈이 빠져나갑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수천억, 수백억씩 8일 연속 빠져나갑니다. 이런 건 악재가 맞거든요. 단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희망도 안 보이는데 돈나무 언니의 회사는 코인베이스, 서클, 불리시, 로빈후드 가격이 지금 올랐거든요. 올라도 추격 매수를 때립니다. 쉽지 않은 스윙을 정말 서프 뭡니까 파도 타기 타듯이 그 유유자적하게 하는 우리의 54년생 돈나무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아더에즈나 돈나무 언니는 이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개미나 ETF는 계속 떠나고 있죠. 근데도 13조 달러 국부 펀드는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고 있더라. 주요 국가의 국부 펀드들이 최근 비트를 조용히 사고 있고 최소 한 곳 또는 두 곳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게요. 그 아랍에미리트의 코인 거래소 대표의 얘기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저는 이게 완전 뭐 이상한 소리 같진 않아요. 이상한 소리. 저는 이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한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게 확신이 그냥 어느 정도를 넘어서 200% 확신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숏이야 숏. 근데요, 저는 이게 정말 호기심이거든요.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진짜 숏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선물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확신이 갖고 있다면 글쎄요,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전 잘 이해가 사실 안 되니까. 뭘 해도 비관적이신 분들을 제가 사실 뭐 못 봤냐? 많이 봤죠. 한 2021년까지는 설득도 해보고 뭐 이제 뭐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비관적인 것도 믿음이고 낙관적인 것도 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순도 100% 스스로 결국 선택한 거고요. 그 믿음이라는 거 누가 강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60대 자기 삶의 궤적이 우리가 살아온 만큼 쌓였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평생, 특히 이제 연배가 있으실수록 부동산 불패 아닙니까? 나는 부동산이 최고인데 자꾸 뭐 이상한 그 코인 사라고 하면 그 짜증나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나는 AI 주식으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자꾸 뭐 이더가 뭐 저기 솔라나가 어쩌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사람은 코인이 최고인데 자꾸 뭐 부동산, 나는 그 세금도 짜증나고 난 코인이 최고인데 각자 최고가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각자 믿음이 있는 그 자산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게 이제 분산하면 더 좋겠죠. 전 이게 투자다. 믿음이 없는데 누가 좋으니까 우르르르 저기가 오른다더라. 그 이제 카페도 누가 차리니까 우리나라 카페 공화국 됐고 치킨 공화국 됐던 거 아닙니까? 전 그러면 조금 어렵겠다. 미국의 상원 지도부가 7월 달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 상원 다 방학입니다. 지금 쉬고 있어요. 한 7월 13일에야 복귀를 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미국 뭐 잠깐 일한 적은 있지만 정말 많이 쉽니다. 뭐 막 2주, 3주 이렇게도 쉽니다. 법이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도 법이 통과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에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 있죠. 막 규칙 만들어가지고 세부 시행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최소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근데요. 이미 비트 이더 XRP 솔라나 ETF 있죠. 라이트코인도 있어요. 뭐 도지코인, 하이퍼리퀴드도 ETF가 이미 미국에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 통과 안 돼도 기관 매수는 지금도 되고 저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이 통과가 돼야만 살고 저 법 그냥 좌절되면 우린 죽고 사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ETF가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됐지만 다 같은 레벨로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 이더 XRP 솔라는 4대 천왕이고 여기에 최근에 치고 나오고 있는 게 하이퍼리퀴드예요. 이거 아시죠?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헤데라, 아발란치, 체인링크 이거 ETF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타깝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뭐 없다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누가 지금 도지코인을 ETF로 사겠습니까? 헤데라, 아발란치, 체인링크, 비트 이더도 안 사는데 아닐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법이 통과가 돼도 원래 있는데 더 커질 거라 보는 거예요. 확실한 거 위주. 그러니까 ETF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담는 게 좋겠다. 비중을. 두 번째는 법이 통과가 그러니까 비포장도로가 뭐 갔겠죠. 시속 한 30, 40으로 갔겠죠. 근데 국도 80km 되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혹은 처음에 지금 우리가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80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110 고속도로로 갑자기 속도 제한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법 통과는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트리거인 거예요. 트리거. 이게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기관들 특히 이제 보수적인데 몸집 큰 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법을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이걸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 선물, 무기한 선물 이런 거 지금 롱이나 숏이나 헤지펀드 어마어마하게 정말 해서 가격 왜곡이 장난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어요 지금. 클래리티법이 이 지금 통과되기 전에는 예전에 그 제인 스트리트 같은 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인 스트리트는 해도 너무 갔죠. 그러니까 걔는 걸린 거고 안 걸리게 엄청 해요. 그러니까 롱이나 숏이냐 이거 배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치는 거예요. 탐욕이 있고 공포가 극에 달하면 양쪽 극단을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법이 없어요. 법이 생기면 눈치 봐야죠. 뭐 불법을 계속 아니죠. 그 JP 모건도 실제로 감옥 잡혀간 금은 트레이더 이거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모른다니까요. 언제 뭐 통과가 되고 언제 가격이 오르고 어디까지 가고 이건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해야만 하는 거고
감당 못할 돈은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는 뭐 저 빚 좀 내도 될까요? 그거 왜 저한테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전 예스라고 그거 저는 이거 아는데 잘 되면 좋겠죠. 안 됐을 때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는 도박이죠. 그렇죠? 솔라나 XRP 하이퍼리퀴드 현물 ETF에 지금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플러스네요. 솔라나 좀 많이 들어왔고 하이퍼리퀴드 XRP.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하루 기준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뒤에 공 하나씩 더 붙지는 않을까. 전 그냥 그 정도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매매하는 하이엔 애들도 있을 테고 그때 가서 고가의 포모 매수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지금 찝찝하게 사놓고 좀 오래 기다릴 것이냐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렇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 종목 선택이 아니다. 매수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는 거래요. 이게 최고 난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틀려서가 아니라 좋은 결정, 이미 내린 결정, 이미 매수한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할까요?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조바심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이고. 낙관론자는 안 느끼겠냐? 느끼죠. 걱정이 왜 없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을까요? 아이고, 저도 이제는 좀 오를 때 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러려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관건은 뭐냐면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 그거 누가 못 느낍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실패했죠. 저도 처음에는 속았죠. 당했죠. 두 번째 할 때는 울 뻔했습니다. 헉헉 하면서 겨우겨우 그 사이클 한 번 돌 때마다 피가 말라요. 어마어마한 뭐 좋게 말하면 좋은 경험인데 솔직히 10년 전으로 다시 가면 너 코인 할래 다른 거 할래 저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세 번째 해보면 이제는 해볼 만하더라고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똑같은 20kg 엮기가 이건 죽을 똥 살 똥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발굽혀펴기 그냥 뭐 수십 개 하지 않습니까? 가뿐가뿐 하는 때가 와요. 이게 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CNBC에 나왔는데 이 가뿐한 그 숙제를 완료하고 경험치를 이미 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발언이에요. 도라이 같은 발언이에요. 지금 다 중내산에 하는 판국에 So I hate to say this, 뭐 I'm bullish. 나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난 정말 낙관적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59,000달러 찍혀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 봤더니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립토 부문의 최고 부문장입니다. 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비트는 개척형 고위험 자산으로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번 하락은 거시적인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인터넷에 보유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죠? 뭐 이게 비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AI와 크립토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두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AI는 날아가고 있는데 코인은 정말 수직낙하했는데 무슨 상호 보완은 보완입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비트는 여전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공 직전까지도요. 아마 내면의 소리와 이거 다 싸우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싸웁니다. 그만둬. 부질없다. 너 속은 거야. 너 인생 끝난 거야. 계속 우리 안에 뭔가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막상 성공하면 주변에서 막 인정할까요? 그거 다 운이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거지. 그렇겠죠. 좋은 선택을 만약에 지금 하셨다면 좋은 선택이 중요해요. 좋은 선택 막 저 밑에 있는 작은 코인 막 그 물 붓고 아닙니다. 좋은 선택 지금이라도 전 좋은 선택 위주로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좀 오래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 상승의 모든 그 수익의 기쁨을 나중에 같이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